지지도를 반등시키는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평소 총리님답지 않게 김 기자께서는 지난 10월에 사기 지지율 1위 이낙연 총리 끝내고도 유지할까 쓰신 적이 있죠. 한 2달 전인 8월에는 또 직접 인터뷰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낙연을 가장 심도 있게 들여다본 기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그 이낙연 총리 그만두고 총선에 참여할까요? 이제 네. 간둘 것 같아요, 연말에는. 네. 어쨌든 이낙연 총리로서는 현재 뭐 총리를 네. 조금 더 하고 말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총리를 이제 스무스하게 다른 분한테 넘기고 본인은 이제 다른 역할을 찾고 하시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렇죠. 그 노영민 예.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다음 총선에서 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 내보내드리겠다. 그 대상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낙연 총리죠. 최근에 인기도를 살펴봐서도 이 총리로서도 그런 개인적인 어떤 선택,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이 총리 인기는 굉장히 여러 지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한국 갤럽에서 지난 9월부터 매달 실시하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렇죠. 9월 첫 조사에서는 21%로 1위 했고 11월 조사 29%로 선호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이낙연 총리가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1위는 이낙연 총리가 그렇죠. 24.2%, 2위 한교안 14.5%. 예. 이것도 역시 뭐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나죠. 현직 총리로서 그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건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과거 이럴 때는 총리가 의전 총리, 대독 총리였잖아요. 이회창이나 이해찬 뭐 이런 분들 빼고는 아니면 행정가, 고건. 그분들은 당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총리들이 그렇게 자기 대선 주자 총리 시절에는 별로 이렇게 안 올라왔어요. 이낙연 총리는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주목을 받았고 뭐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낙연 총리가 어떤 조사에서든 간에 거의 1위를 계속 하고 있고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럼 총리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은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가장 큰 거는 총리로서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들 눈에 띄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회에서의 답변. 그렇죠. 사이다 답변. 맞습니다. 대부분 총리들은 그 비리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약세로 가는데 이 총리 정말로 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받아친다든지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았죠. 국회에 나갈 때마다 여하튼 그런 장면들이 화제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이낙연을 치면 말빨, 그렇죠. 뭐 이런 사이다 식으로 답변. 뭐 사이다 뭐 이런 같이 식으로 나오잖아요. 같이 나더라고요. 국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시죠. 저 사진을 보셨습니까? 네. 뭡니까? 저 벤츠는 사치품이고 네. 반입 금지 품목인데 우리 대통령은 왜 저 자리에서 저런 모습으로 전 세계의 신문지상을 장식해야 했을까요? 거기 가서 그 차를 타지 않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국정 운영의 이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그 문제와 별도로 평화를 향해서는 끊임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과거의 그런 접근 방식이 무엇을 우리에게 갖다 주었습니까? 그것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총리님답지 않게 제 시간까지 자르시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렇죠. 좀 받아치는 모습도 보이는 거고요. 차분한 목소리로 그렇죠. 무게 있게 텀을 허술한 질문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부분들 바로바로 맞받아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역공을 가하니까 목소리를 전혀 높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허점을 지적하면서도 태도는 굉장히 부드럽고 부드럽고 품격이 있다. 네. 뭐 이런 점이 상당히 높은 대중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정 운영을 잘 하죠. 국무위원들이 장관들이 총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네. 또 정말 일 잘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국무회의가 쭉 열리면 이제 장관들이 각 이제 자기 부처의 법안이라든지 안건 이런 것들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5분이나 10분 이렇게 장관이 하면은 총리가 이제 사회를 볼 때 보면은 총리가 그 말을 받아서 한 1분 안에 그 핵심을 정리를 한대요. 그 장관이 10분, 5분 했을 때보다 총리 1분 했을 때가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와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논리력이 갑이군요. 예, 완전히. 논리력, 이해력이 또 질문을 정확한 데로 찔렀을 때 장관들이 움찔하고 그 장관들이 준비를 디테일하게 모르면은 아하.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른바. 깨진다고 예. 생각하는군요. 이낙연 총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국정에도 깊게 좀 개입을 하고 장악을 할 수 있는지. 이건 뭐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중요하게 작용한 건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가 처음부터 가까웠거나 무슨 긴밀했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4년 지낼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이낙연 총리하고 같이 같은 상임위에 있었어요. 상임위를 같이 네. 했었군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이 친했다든지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무슨 인연이 없었어요. 네. 없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총리절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을 할까라고 했을 때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총리. 첫 번째는 통합.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때 민주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호남에서 인기가 없었어요. 호남을 좀 예, 대표할 수 그렇죠. 있는 정치인을 예. 좀 발탁해야겠다. 이런 호남 생각이 출신 있었군요. 인사를 가능하면 발탁하자. 또 하나는 중도 쪽이나 이런 쪽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분.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좀 더 경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거기는 뭐 이낙연 총리가 딱인 거죠. 대통령이 아주 신뢰를 굉장히 보내주고 있는 게 매주 월요일 날 이 총리하고 전심을 같이 하시면서 주례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꼭 국정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언도 서로 뭐 얘기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가끔 관저로 저녁에 네. 총리를 불러서 같이 저녁도 먹고 네. 뭐 뭐 막걸리도 가끔 한잔하고 친구한다는 얘기도 그렇게 있더라고요. 한대요. 대통령은 좀 외로운 자리니까 총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담 없이 친구처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든든한 거죠. 외국 순방 같은 경우도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갈 때는 대통령이 다 못 가시니까 총리를 정상외교를 하도록 이렇게 대통령이 그렇죠. 지위를 부여해서 1호기도 보내드리고 가끔씩 그렇죠. 예, 사용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총리가 그 정치적 위상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원래는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던 분을 그렇죠. 총리로 발탁을 했고 총리와 대통령으로서 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관계까지 좀 두터워졌다. 그렇죠. 이낙연 총리는 민주당 내에서 비주류죠. 친문이나 친노가 이런 바 아니고 오히려 비주류였어요. 예전에 친노로 분류되진 않았던 아니었죠. 거군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는 좀 개인적인 관계는 있지 않았나요? 가까웠었죠. 이낙연 총리는 2000년에 처음 이제 전남 고향인 영광 한평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초선 때 대변인이 돼요. 그때 이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경선이 벌어지고 이제 그때 노무현 바람이 불어서 그랬죠. 노무현 후보가 되잖아요. 노무현 후보가 볼 때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탁월하게 일을 잘하니까 이분을 이제 그 후보 선대위 대변인으로 발달하고 자기가 가까이 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당선됐을 때 또 당선인 대변인으로 데리고 가요.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청와대로 같이 가자고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도 청와대로 그렇죠. 같이 가려고 했었군요. 예, 워낙 일을 잘하고 하니까. 이낙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국회의원을 더 본인은 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남았어요, 당에. 2003년에 이제 민주당이 분당이 되잖아요. 열린우리당이 창당이 되면서 그때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낙연 의원한테 사람을 3번이나 보냈어요. 열린우리당이 합류해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는데 선택은 이낙연 총리가 뭐였겠어요? 기억나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남은 거겠죠. 그렇지, 안 갔어요. 그때부터는 갈라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다시 이제 그 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 합당을 하잖아요. 합당하고 나서도 이제 친노무현 세력하고는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는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손학규 그때 민주당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분리되면서 중도 쪽으로 서면서 계속 그쪽으로 갔죠. 인간적인 관계는 각별했으나 이후에 정치적인 경로는 달랐다. 예. 독자적인 그 정치 경로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뭐 행정가로서 뭐 총리로서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치인으로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대선 주자로서 이제 얼마나 가능성이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될 텐데요. 뭐 정치인 경륜이 충분하죠.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좀 정치인 존재가 미미했어요. 결국은 정치인들은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4선을 지내면서도 자기 세력이 없다. 캐릭터로 볼 때 그것들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 지지 세력이 생기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좀 강력한 좀 비전 같은 거를 좀 보여준다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도 좀 미약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이러면 총리로서 일은 잘한다, 그렇죠. 품격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어떤 정치를 할지 정치적 노선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약하죠. 철학이라든지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현재로서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죠. 가장 큰 장점은 그래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지지율이고 대선 주자 지지율 그게 1위라는 거는 더구나 압도적 1위라는 굉장한 힘이거든요. 그렇죠. 총리가 나오고 나서도 저 지지율이 초반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지금은 사람이 없지만은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들이 사람들이 붙죠. 오히려 스스로 찾아와서 붙기 때문에 그 세가 늘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순식간에 될 수도 있어요. 그 지지율만 유지가 되면은 시대가 오히려 부르는 사람 그런 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꼭 세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어떤 분들을 국민들이 원할까 이런 건데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대 정신이 정해지겠죠. 이낙연 총리도 그 시대 정신의 부름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시대 정신을 지난번에 제가 인터뷰할 때 그래서 뭐 여쭤봤죠. 시대 정신을 하면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서 그렇죠.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뭘 것 같으냐고 질문을 저는 별 기대를 안 하고 던졌는데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된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강조하던가요? 총리의 얘기는 다음 시대 정신은 대통령한테 요구되는 역량은 대외 정책. 우리 이제 경제나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반도가 굉장히 경랑에 쌓여 있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통일이라든지 한반도 문제라든지 대외 문제를 이런 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역량이 본질적인 역량이 그건데 그거를 많이 요구하지 않겠냐. 한반도 통일, 평화 이런 과제도 있고 미중 패권 교체기에서 그렇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서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 총리가 전문이시기도 한데 한일 관계 그렇죠. 뭐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대외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렇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요구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총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뭐 경험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 대선의 시대 정신, 일종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까지 한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로 본격 복귀하는 시점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올 연말쯤 되겠죠. 아마 이제 정기국회가 열 때는 국회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산안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그거를 총리로서 마무리를 잘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개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물러나지 않을까. 총리 주변에서는 이미 나름의 스케줄을 갖고 어쨌든 연말까지는 당으로 돌아간다. 당으로 돌아가야지 다음 대선에 그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내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번 총선에 또 기여를 하고 나아가서 결국 대선에 나오겠다 이런 구상을 안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전남지사 시절에 남다른 그 행보를 했던 것 같은데 격주로 서울에 와서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경제, 국제관계 등등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공부를 했던 거죠. 그건 진짜 그
그 일종의 대선을 꿈꾸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주목되는 행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하죠. 전문가들하고 지금도 특히 이제 경제 전문가들하고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걸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셨는데요. 좀 눈여겨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 연말에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종로 출마라든지 아니면은 선대위원장인데 아마 총리는 근데 지역구 출마는 그다지 뜻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총리가 또 워낙 차기 대선 주자로서 인기가 있으니까 지원 유세를 가면은 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 되고 아니면 지역구 위원장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까 선대위원장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에서 또 선대위원장을 주면은 이건 힘이 확 이낙연한테 쏠릴 수 있잖아요. 쏠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견제할 수도 있겠군요. 주류들이 어떻게 견제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겠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지율은 대중적인 지지율은 높은데 강력한 팬덤은 없죠. 예, 그게 없죠. 그게 이제 독특한데 대선 주자가 됐던 사람들 대부분은 팬클럽이 있고 강한 그 지지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낙연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자기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 주류인 친문재인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거 받지 못하면 홀로 서기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친문재인 지지 그룹이 여기에 합류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친문재인 지지 그룹의 후보가 지금 사실상 이제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힘든 상황이 있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실은 친문 세력에서는 주목하고 이분을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험난한 지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경우에 이제 이낙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친문 그룹에서 고민이겠죠. 친문 그룹이 이낙연하고 결합을 하면은 뭐 이낙연 총리는 강력해지겠네요. 그렇죠. 탄탄대로고 어떤 이낙연 사람이 누구누구가 붙느냐 생기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